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자산의 취득 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 자본화 대상 차익 원가에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본화 대상 차익 원가라는 뜻을 어떤 개정 과목이냐면은 이자 비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 과목을 이해 못하면은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특정 차입금, 그러니까 건설업에 쓰는 대출받은 특정 차입금, PF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이자 비용도 자산에 포함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취득원가의 자본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4차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액. 21번에 대한 1번은 상가액도 당연히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2번 특정 차입금으로 발생한 차익 원가 중 동기간, 그러니까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25년 동안 특정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생긴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 이자 수익은 차감 대상이에요. 근데 이자 수익 개정 과목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일시적 운영으로 인해서 이자 수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차감인 거. 그래서 이거는 포함이 아니고 오히려 차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3번 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 아까 포함된다 했었죠. PF. 그 다음 장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당연히 포함이죠. 그래서 이에 산입할 수 있는 취득 원가가 아닌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유형자산. 자, 1번입니다. 재평가 모형이란 재평가 모형이죠. 취득일 이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해당 자산금액을 수정한다. 그렇죠. 재평가 모형은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에 20억 주고 취득을 했는데 현재 가치가 28억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8억에 대한 이익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분계 형태죠. 그래서 해당 자산금액을 수정한다는 것은 이 차이만큼 처리를 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자, 당해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라고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8억까지 올랐으니까 28억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잔여 기간만큼 상각을 하는 거고, 손상 차손 누계액도 이제 뭐 이렇게 회복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회복돼 있는 금액 올리면 되고, 사손 누계액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연히 공시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같이 올라가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상각은 상각대로 하고 손상은 손상대로 하고 그 이후의 금액을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 공정가치 변동과 관계없이 매 보고 기간 말에 수행한다. 뭐 빈도 자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뭐 이게 IFRS라고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IFRS 언급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보고 기간 말에 수행한다 필요가 있으면은 당연히 하면 돼요. 근데 2번은 꼭 굳이 이런 의미가 됩니다. 3번 유형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재무제표에서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유형자산은 분류관계없이 동시 재평가한다. 재평가하는 거는 그냥 뭐 모든 할 필요는 없어요. 비품을 뭐 재평가하거나 차량을 재평가하거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로 얘기한다면은 그 틀린 얘기가 맞고,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평가는 공시지가 때문에 재평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제 혼재된 재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준을 달라도 못 해요. 사실 뭐 굳이 뭐 12월 말까지 애가 의무적으로 뭐 그거나 꼭 해야 한다라는 거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4번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기포로 인식해야 한다.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뭐 재평가 손실이잖아요. 재평가 손실은 저희 그냥 비용을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는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단기 개발 단계 지출 중 무형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상개발비 항목을 내역연수 5년의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잘못 분류합니다.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 과대과소 문제는 회의관리 1급에서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과대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입력했다. 그 무조건 금액 올라갑니다. 이건 과대입니다. 근데 과소는 입력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무조건 금액 내려갑니다. 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상개발비, 이거는 소속이 어디예요? 그렇죠. 비용이죠. 개발비는 어디예요? 자산이죠. 자, 이렇게 돼요. 근데 내역연수 5년의 무형자산이 개발비로 잘못 분류했대요. 원래는 경상개발비로 처리하는 게 올바른 건데 지금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비로 집어넣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록이 어디 돼 있어요? 개발비에 기록이 돼 있죠. 뭐예요? 과대입니다. 근데 경상개발비는 뭐예요? 기록이 안 돼 있죠. 뭐예요? 과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거예요. 뭐예요? 자산이 과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이 과소되어 있다는 거는 뭐예요? 반대로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과대가 되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과대됐다는 거는 뭐예요? 자본이 과대되었다라는 의미도 확대해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무형자산은 뭐예요? 기록이 돼 있으니까 과대. 당기이익은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를 안 했음으로써 이익은 올라가게 돼요. 수익은 단기순이익을 올려준 능력이 있지만 비용은 단기순이익을 내려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올라가게 돼요. 단기순이익이 올라감으로써 당연히 자본은 올라가는 거죠. 차기의 이익이 과대계상돼요. 지금 봤을 때는 전 4번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은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4번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자면은 차기 이익의 과대계상이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발비를 돌려가지고 5년을 했잖아요. 근데 이 5년의 그 기간이 경상개발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야, 미안한데 이거 개발비 경상개발비 같이 넣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미 회계청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전진 적용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소급을 해서 그걸 다 빼고 다시 할 거냐. 근데 저는 그냥 전진 적용하는 게 낫거든요. 왜냐? 5년이 지난 시점에 경상개발이 포함되면은 5년 후에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1,000원 남기고 하는 거니까 경상개발비 쪽은 당연히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오류가 어떻게 돼요? 자동 상세예요? 비자동 상세예요? 자동 상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래서 이제 장부는 자동 상세되는 오류가 있고 자동 상세가 안 되는 오류가 있는데 차기 이익을 보면은 과대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사실은. 왜냐? 개발비 안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는 곳에 경상개발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차기 이익은 과대되기는 좀 어렵죠, 사실은. 근데 그만한 감가상각비가 올라가는 것 뿐이고 그 5년 동안 경상개발비도 차등 적용되니까 오류는 그걸로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비유동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비유동자산은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투자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근데 기타 비유동자산도 해당이 되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따로 비유동자산 중에 하나라고 안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제 따로 소속돼 있냐 같이 돼 있냐, 그러니까 뭐 의견은 좀 분분하긴 한데 저는 따로라고 봐요. 기타 비유동자산은. 자, 봅시다. 1번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비유동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유동도 있고요, 비유동도 있어요. 근데 비유동 자산 중에 어디 있냐면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돼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그래서 24번에 대한 1번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틀리죠. 뭐예요? 유동 자산이 있고 비유동 자산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2번. 장기 매출 채권이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1년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말한다. 장기는 그렇죠. 이제 회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성 매출 채권도 역시 기타 비유동자산 중 하나예요. 근데 저는 따로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에 그냥 포함된 걸로 그냥 봤어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3번. 영업보증금은 영업 목적을 위하여 제공한 거래보증금,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정하면 뭐였지? 임차보증금. 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보증금은 거래보증금,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은 개정 과목이 임차보증금이라고 쓰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그냥 기타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타 비유동자산 중 하나예요. 4번. 장기 선급비용은 계속적으로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 지급한 비용 중 1년 이후에 비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장기니까 당연히 1년 이후죠.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도 맞습니다. 다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중 부채 개정 과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선수금은 수주공사, 수주품, 기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을 말한다. 사실 1번에 대한 부분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맞는 얘기예요. 수주공사, 수주품 및 기타 상거래에서 발생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계약금 같은 걸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2번.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아요? 틀려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이라 들어가 있잖아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에서 단기로 넘어갔을 때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다 보시면 돼요. 자, 3번. 선수 수익은 영업 외 수익에 관련된 선수 금액으로 선수 이자 등이 있다. 선수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에요. 여기서 틀렸죠. 뭐예요? 선수 수익은 부채죠. 부채 중에 어디예요? 유동부채. 선수 이자 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얘기지만 앞에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예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외에 발생한 일시적 재수액을 말한다. 뭐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소득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기타 소득을 이렇게 해서 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12년 12월 31일
표시 이자를 지급한 직후 사채 A입니다. 액면금액 20만원. 표시 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 지급을 조기 상환합니다. 상환금액 177,600원이고 상환 시점에 사채 상환이 5,000원을 인식합니다. 2021년 말 표시 이자 지급 직후 사채 A의 잔고 금액이 18만원인 경우 사채 A의 유효이자율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와, 이 문제 나올 거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험 칠 때 2012년도에 제가 2012년도에 시험을 칠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이후에 해당하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효 이자율이 지금 현재 기본소에는 이게 안 깔려 있어요. 지금 없어요. 패치가 안 돼 있어요. 기본소에는. 그래서 와, 이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그래서 뭐 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 자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기본서에 예전에 있었는데 안 나온 지는 꽤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줄 생각도 못했네요. 23년도에. 자, 일단은 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 연도도 없고 그거에 따른 현가계수도 못해요. 현가계수나 취득 연도나 이런 걸 알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맞추어서 그러니까 유사한 금액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답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2021년 말 12월 31일까지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면은 18만원이 되고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해가지고 상한을 건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8만원에 지금 조기 상한을 걸었잖아요. 장부 금액이. 장부 금액이 18만원이니까 그거에 따른 요요 이자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요 이자율은 1 플러스 R. R은 이자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금액이 나오는 거고 삼각 우리 유형자산 삼각표 있죠. 그거랑 같은 원리인데 현재 지금 유효 이자율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원래. 그래서 이거는 알면은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데 할 줄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거는 찍는 게 답이에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20만원에 액면 이자율 5% 해가지고 만원이잖아요. 그 만원을 뺀 값 해가지고 하면은 그 차익이 나와요. 그 차익에 따른 금액이 유효이자율법을 역으로 추산하면은 나오는 금액이 돼요. 자, 이런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다시 적자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2022년 1월 1일에 해당하는 장부 금액이 얼마냐면은 18만원이에요. 그러면 18만원에 유효 이자율을 걸으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유효 이자율인데 이때 이 유효 이자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액면 이자율은 20만원에 5%니까 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만원이니까 그거에 따른 4차 할인 발행 차금의 차익이 나오는 거죠. 차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조기 상한을 걸었잖아요. 조기 상한을 걸었는데 얼마에 상한했냐면은 177,600원이고 그거에 따른 사채 상한 이익이 5,000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셈이 돼요. 산식은.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찍으시는 게 나아요. 그냥. 저도 정방향으로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저도 조금 조사를 해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177,600원 더하기 5,000원이니까 182,600원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위에 이제 했던 정상적인 차익 금액과 조기 상환 금액이 일치하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은 위에 거가 지금 어떻게 푸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푸는지 모르니까 그냥 역으로 해서 18만원에 빼기 만원 전방에 돌려서 나누기 1 플러스 R 이렇게 해서 돌리면 돼요. 그러면은 17만원인데 그럼 1 플러스 R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182,600원만큼 나눠버려요. 그럼 유효이자율이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치하니까 182,600원만큼 둘 다 일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거는 유사값이에요. 정확히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얼마냐면은
0.9309인데 93.9%인데 여기서 나누기 빼기 1 하면은 0.0969가 나와요. 6.9%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7만원 나누기 182,600원에 빼기 1 하면은 유효유지알법이 나오는 거예요. R이요. 레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6.9%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 이자율로 오른 것은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7%.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문제 그냥 찍으시길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 차입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장기 차입금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차입금 중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장기니까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가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분할 상환 조건인 장기 차입금은 상환 기일별로 구분하여 횟수 기일이 1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 관리해야 하지만 동 부분은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할 필요는 없다.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장기에서 단기로는 무조건 대체 분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3번 금전 대차 거래에서 발생한 장기 차입금의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다 하면은 현재 가치를 주면 돼요. 근데 안 중요하다 이러면은 그냥 명목 금액 해줘도 되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장기 차입금의 차입별 차입 용도,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몇 프로 빌렸고 몇 프로 상환해야 되고 상환 기간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옳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중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기업이 과거 사건이나 거래에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통제가 안 되면은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될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2번 당해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되죠. 3번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내가 뭐 내일 지급할 것도 아니고 뭐 1년 뒤, 10년 뒤 언젠간 내가 돈 줄 거다. 그리고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은 충당부채 인식요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그렇죠.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초부터 판매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2년간 무상으로 수리해 주기로 합니다. 2년. 자, 보증 비용이 매출액의 10%로 추정되는 경우 제품 보증 충당부채로 계상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 뭐 매출액의 10%로 추정한다면은 200억에 10% 넣으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20억이에요. 20억. 근데 보증 비용이 발생했네요. 그러면은 20억에서 13억만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 7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충당부채 계상할 금액은 얼마예요? 수리비 빼고 그냥 넣으면 되죠. 그래서 7억이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0번입니다. 이연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연법인세 회계는 영구적 그 차이
그 다음에 일시적 차이 중에서 일시적 차이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유보 쪽 보시면 돼요. 자, 1번입니다. 2월 결손금은 미래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 2번. 일시적 차이는 자산 부채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 기준액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3번.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는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에 구분 없이 모든 세무조정에 대하여 인식한다. 영구적 차이는 관계없어요. 일시적 차이만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 4번.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발생하는 시기에 인식하는 것이므로 항상 발생 시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항상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 시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건 맞는데 항상이라는 부분이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옳은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